2018년 7월 1일 오전 6시 30분경 라지브 토마르 경관은 친투 아트 하우스와 푸자리에 호출되었습니다. 친투 아트 가족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 주변에는 거대한 인파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라지브 경관이 들어섰을 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에 매달린 시체 19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묶여 있었고 입은 재갈이 물려 있었으며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마지막 멤버가 침실에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온 가족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가족의 가장인 보팔신과 그의 아내 나라얀 에드비는 하리아나 주 한나에서 삶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들의 꿈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보팔신과 그의 아내는 부유했습니다. 나라야나는 펀자브 출신이었고 그녀의 친정인 바첼로스 가문은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보팔이 그녀의 친정 주변에 머무르면서 그도 바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보팔의 친다 가문이 딱히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애정 어린 호칭인 데디로 불렸던 보팔싱은 그의 길을 건너는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 아들과 두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에 충분한 농경지와 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장과 같은 이끌림이 그들을 도시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기회를 보는 통찰력 있는 보팔싱은 땅의 일부를 팔아 수도 델리의 산트 나가르, 바라티의 땅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2층 집을 지었습니다. 보팔, 나라얀,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이자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랄리트가 1989년 또는 1990년에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몇 년 만에 보팔신과 나라얀 데비는 이웃들의 애정을 얻었습니다. 1993년 그들의 아들 바이네쉬는 아내 사비타와 딸 리틀리투와 함께 라자스탄에서 델리로 이사했습니다. 보팔신기 그들에게 이사를 요청한 후였습니다. 90년대 중반 보팔 지역과 그의 딸 프레다 비투업 우샤는 남편 하린더 바티아와 함께 델리로 이사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프리앙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린더가 사망했고 그 충격으로 랄리트는 프리앙카를 키우고 프라티바를 지원하는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2018년까지 보팔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친투 아츠 가족은 바라티에 확고하게 뿌리내렸습니다. 랄리트는 합판 사업을 운영했고 바이네쉬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으며 둘 다 거주지의 1층에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구는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77세였던 나라야나, 프라티바와 그녀의 딸 프리앙카, 바브나와 그의 아내 사비타, 아들 두샨트, 그리고 두 딸 니투와 메나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랄리트는 아내 티나와 아들 시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 고요한 아침, 오전 7시 15분경 랄라 찬다와 함께 이른 아침 산책을 하는데 익숙했던 이웃 누르탄스 싱은 그날 아침 그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 중 누구도 우유를 가지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특이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보통 오전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문을 열었던 신대와치 상점들은 잠겨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구르키라트와 다른 이웃들인 쿨딥신과 프리팔가르는 친투 아웃하우스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입구에 다가갔을 때 문이 약간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눈앞에서 본 것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이웃들에게 연락하여 경보를 울렸습니다. 오전 7시 18분 바라티의 순찰 경관인 라지브 토마르 경관이 좁은 골목을 헤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모여든 군중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그는 그 당시 경찰관일 뿐만 아니라 친투 아츠 가족의 전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문에 다다랐을 때 그는 최악의 악몽을 꾸게 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11명 중 10명, 즉 남자 2명, 여자 6명, 10대 2명이 거주지 복도 중앙에 있는 금속 그물망에 원형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거의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귀는 솜으로 막혀 있었으며 입은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고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천 조각들은 하나의 침대 시트에서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5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이는 하나의 의자를 2사람이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부 시체는 추가적인 구속의 흔적을 보였는데 손과 발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프라티바는 다른 시체들과 약간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었고 적어도 3명은 발가락이 땅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라지브 수석경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17년 경력 동안 이런 범죄 현장을 본 적이 없으며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달린 시체들이 반얀나무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의 11번째 멤버는 어땠을까요? 가족의 여주인인 나리 NDTV는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에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체는 사망 후 의도적으로 특정 자세로 배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주지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비극에 굴복했고 유일한 생존자는 테라스에서 발견된 가족견 톰이었습니다. 그는 심한 열과 함께 쇠약해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거기에 묶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델리 법의학 연구소의 전문가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FSL과 경찰 모두 사건의 동기를 이해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현장의 물리적 측면을 조사하는 철저한 초안 매핑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상황 증거의 부재는 이러한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적했으며 특히 여성들이 여전히 모든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강도 흔적이 없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언론 기자들, 이웃들, 호기심 많은 행인들과 함께 군중은 계속해서 한 번이라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집 밖의 사람들은 이제 2배, 3배로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묶인 손을 가진 시체들의 광경에 직면하여 이를 살인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사건의 공개적인 성격과 강경단체의 압력, 그리고 슬픔에 잠긴 친척들의 은폐 비난이 겹쳐져 수사 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집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조사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골목을 향하고 있었고 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된 목표는 외부인이 집에 침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친척, 이웃의 증언이 수집된 후 사건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보팔싱이 2007년 2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이후 친다 가족 전체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잠겼지만 랄리트는 완전히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항상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를 삼촌 또는 카카라고 불렀는데 그는 재미있고 약간 내성적이며 책임감 있고 동시에 권위적이었습니다. 요하나 출신의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찬드라 프라카시 메타는 1909년부터 랄리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의 불행한 사고와 졸업시험 중의 건강 문제로 인해 랄리트는 중퇴해야 했습니다. 2002년에 그는 지적이고 세상 물정에 밝은 여성인 티나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는 합판 밑에서 불에 탔고 가족들은 누가 그랬는지 알았지만 타협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랄리트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2007년 상황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보팔신기 사망하자 온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위로를 찾기 위해 그들은 가루다 프라나 파트라는 특별한 기도를 위해 사제를 모셔왔는데 이 기도는 열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의식 중 한 번, 모두가 주의 깊게 듣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랄리트가 옴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로 가득 찬 방은 아버지가 돌아오셨어 라고 외쳤습니다. 2008년 랄리트의 가게를 자주 방문했던 나레쉬 야다브라는 이웃이 그에게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해 물었습니다. 랄리트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특정 의식을 수행하라고 조언했고 그렇게 해서 목소리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연결에 영감을 받아 매일 저녁 9시경 랄리트와 바이네쉬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야 라고 알리며 이웃들을 공동기도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15분에서 30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매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관들은 사망한 가족 구성원들을 조심스럽게 연간실로 옮겼습니다. 가족 각 구성원의 목에는 스카프가 감겨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검 보고서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그들 중 8명은 목을 매달아 사망했고 나머지는 부분적 교사를 겪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에게도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라 야난의 경우 그녀가 침대에서 떨어지기 전에 목을 문 손잡이에 묶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벨트가 감겨 있었고 이로 인해 목 옆쪽에 몇 개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사망한 모든 가족 구성원의 대장을 검사한 결과 분변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들 중 아무도 사망 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사건은 델리 범죄 수사국의 조이와 터키 부국장과 그의 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가족 구성원들이 몸부림친 흔적을 보였습니다. 나라얀 자니의 장남인 바브나는 손가락에 보이는 몸부림의 흔적으로 보아 꽉 묶인 손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분적 교살로 사망했으며 발이 거의 땅에 닿아 있는 채로 발견되어 목에 올가미가 조여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아이들은 손뿐만 아니라 발도 묶여 있었습니다. 묶인 것은 전화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몸부림과 구속의 장면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 11명의 사망이 가족 내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어떤 종류의 의식의 결과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비극이 밝혀지기 전날 밤에 수행된 의식의 일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초기 수사관들은 최근 사용의 흔적을 나타내는 재로 둘러싸인 남은 의식용 불더미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의식이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밝혀지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CCTV 카메라에는 2018년 6월 28일 랄라의 아내 티나와 아들 시밤이 4개의 의자를 구입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2018년 6월 30일 오후 9시 40분 티나는 니투와 함께 새로 구입한 의자들을 위층으로 옮기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오후 10시 29분 랄리트의 아들 시밤은 작은 묶음의 전선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들의 합판 가게를 열었습니다. 오후 10시 40분경 그들은 약 20개의 로티를 포함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일상생활의 평범한 장면 속에서
냉장고에는 다음날 사용할 우유 한 팩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미래 계획을 강조하는 작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랄리트는 또한 전날 가족 구성원들의 휴대폰을 충전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검은 콩을 담아둔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요소들이 시간 속에 얼어붙어 평범한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했지만 이는 많은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분명히 이 죽음은 대규모 살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으므로 살인 사건의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답은 늦게 나왔지만 경찰은 집을 수색하는 동안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랄리트가 11년 동안 보관해온 11개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보팔신기 사망한 이후 랄리트의 일기장에는 2007년 9월 7일 처음으로 보팔신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들은 가족에게 그의 흑백 사진을 앞에 두고 그를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메시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아빠에게 기도하여 오래된 습관을 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일기장을 분석하며 사용된 언어가 지시, 명령, 그리고 거의 꾸짖는 듯한 어조가 혼합되어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궁극적으로 6월 24일 2018년에 끔찍한 사건으로 전개된 일련의 지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 항목은 바니안 나무 의식이라고 불리는 의식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 의식은 7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고 바드푸자라고 알려진 예배 의식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바드는 가지에서 뿌리가 매달려 있는 나무로 묘사됩니다. 이 의식은 보팔 신에게 바치는 감사 의식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사건 발생 시간이 오전 1시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시사항은 명확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외부인에게는 푸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푸자 동안의 분위기는 희미한 빛에 휩싸여야 하며 참가자들은 최대한의 집중을 위해 눈을 완전히 감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눈가리개는 단단히 묶고 입은 손수건으로 막고 마음은 산만함을 비워야 합니다. 일기장에서 베이비라고 언급된 나라얀 데비의 나이와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그녀는 누워서 의식을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녀는 과체중이어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침은 푸자 내내 단합과 결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개인의 몸을 감싸는 나무가지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식은 공동의 노력으로 인지된 모든 실수에 대한 회개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세한 지시사항들은 비밀과 엄숙함에 쌓인 독특하고 복잡한 의식을 펼쳐 보였습니다. 비극적인 발견의 세부 사항과 일치하는 일기장에는 시신이 3개씩 묶여 있었고 이는 의식적인 패턴을 암시했습니다. 가족의 휴대폰 10개가 테이프로 감겨 서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은 절대적인 집중을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가족의 일상생활의 미묘한 모든 측면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의 일상 활동뿐만 아니라 마법과 오컬트 관행에 대한 참여의 징후도 드러냈습니다. 글은 마치 제3자나 신비로운 에너지가 11명의 구성원을 인도하고 통제하는 듯한 섬뜩한 영향을 암시했습니다. 일기장과 암울한 현실 사이에 이러한 상관관계는 또 다른 미스터리층을 더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이 가족과 관련된 종교적 또는 영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일기장에는 랄리트가 가족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찬다 와츠 가족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 사본은 델리 법의학 연구소의 필적 부서의 비렌드라 싱 박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의 전문 지식은 항목에 있는 필적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분석 보고서는 프리티바의 딸 프리안카와 둘 다의 맏딸 니투가 작성자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랄리트가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에 의해 인도되어
그들의 받아쓰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계시는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수사관들은 랄리트를 사건의 가능한 주모자로 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모두가 서로의 손을 묶고 나중에 서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의식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범죄 수사국은 랄리트가 가족 구성원들의 손과 발을 묶는 유일한 책임을 맡았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은 의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랄리트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아버지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와 그들을 따르게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작과 랄리트의 알레지드 조종은 가족 내의 심리적, 정서적 역학에 대해 여러 질문을 제기했지만 이는 단지 가정일 뿐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인은 없었습니다. 랄리트는 생생한 꿈을 통해 고인이 된 아버지와 직접 소통했다고 전해지며 꿈속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랄리트는 이러한 꿈 지시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통찰력을 가족과 공유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인 니투는 이웃들에게 그녀의 삼촌 랄라가 조부의 영혼에 홀린 것처럼 보이며 이 존재가 그들의 행동을 지시했다고 알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에 대한 가족 토론 중에 흥미로운 현상이 펼쳐졌는데 랄리트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와 놀랍도록 유사하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정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 중에 주어진 지침은 가족의 재정적 번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지시에 대한 가족의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친다 가족은 생활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육류 소비와 조리를 모두 삼가기로 집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브레이브는 집 안에서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종교의식이 급증했고 기도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수행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도 번창했습니다. 가족은 사업을 한 가게에서 세 가게로 확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랄라의 합판 가게, 바이네쉬의 식료품 가게,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되는 세 번째 가게가 포함되었습니다. 동시에 주거지의 물리적 구조도 확장되어 가족집에 추가층이 더해졌습니다. 영적 및 물질적 변화의 이러한 융합은 트렌드 가족의 생활 방식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가족이 그날 밤 의식에 참여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바니안 나무 의식이 완료된 후 아버지의 영혼이 가족을 방문하여 가족 구성원들을 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대신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임상 최면 치료사 아니타 아난드는 인도 가족의 역동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가장이 사망하면 종종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보팔싱의 죽음이 눈에 띄는 공백을 만들었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망 전까지 보팔싱은 계획부터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며 가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이러한 책임은 그의 막내 아들인 랄리트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그의 성숙함과 의사결정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은 고인이 된 보팔싱의 친근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명령적인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사망 후 가족 역학의 변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랄라의 초기 목소리 상실에 주목하며 혈관외과 의사 앰브로스 사우스윅 박사는 물리적 손상, 외상 또는 후두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 없이 사람이 목소리를 잃는 경우는 드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랄라가 수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일까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웃들은 2018년 6월 17일
프리안카의 약혼이 예정되기 며칠 전 랄리트의 행동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그의 신념 체계에 잠재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었는데 아무도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점점 더 커지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약혼은 랄리트에게 반응을 유발하는 듯 했고 특이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약혼 직후 이틀 동안 계속 잠을 잤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웃들 사이에서 눈썹을 치켜쓰게 했고 그들은 그것을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 이야기를 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임상심리학자 로마 쿠마르 박사는 의사가 사고 후 랄리트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신과 검사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이 조언을 무시하기로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랄리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쿠마르 박사는 치료되지 않은 외상이 개인에게 정신병 수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마음이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병의 직접적인 결과 중 하나는 환청 경험입니다. 현장 조사가 완료된 후 범죄 수사국은 심리적 부검을 통해 사망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깊이 파고들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자들과 심리학자 그룹이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적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떠오르는 관점은 정신병을 겪고 있던 랄리트가 점차적으로 이 정신 상태를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염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랄리트가 망상 장애를 앓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현상은 가족 내에 공유된 정신병 사례를 나타냅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공유된 신념과 행동, 특히 랄리트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이러한 공유된 심리적 상태의 잠재적인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웃 및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은 가족이 내일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날 프리앙카는 12월에 열릴 결혼식에 친구를 초대하고 세탁할 옷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축구를 보며 다음 날 크리켓 경기를 계획했습니다. 어른들은 전화로 친척들과 통화하고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비타와 니투가 의자를 들고 오는 모습과 시바미 전선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6월 30일 오후 10시경에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물품들이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비나슈는 오후 11시경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음식 배달원이 차파티 20개를 배달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출입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춘더 화이트 가족의 주거지에 대한 복잡한 세부 사항은 놀라운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11개의 그릴이 주 출입문을 장식했으며 테라스 난간에는 11개의 봉이 보완되었습니다. 집 자체는 정확히 11개의 창문과 통풍구가 있었습니다. 집의 건축 요소 전반에 걸쳐 숫자 11내 이러한 일관된 정렬은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선택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열의 이면에는 숫자 11스티뷰로 사건과 심오한 의미와 관련성을 지닌다는 믿음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집의 다양한 측면에서 특정 숫자의 반복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통합을 암시하며 가족의 숫자와의 영적 또는 상징적 연관성, 그리고 그것이 전개된 비극적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자들은 춘다 가족의 주택의 벌거벗은 벽 중 하나에 11개의 파이프가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파이프 중 7개는 아래를 향하고 있었고 4개는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언론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의 수와 바티아 가족의 구성을 연결시키며 사망한 70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이프의 구성은 가족이 사건 당시 철제 천장에 매달린 방식과 일치했습니다. 사람들은 파이프가 11명의 사망자의 영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파이프 설치 책임자는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파이프는 조명과 황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단호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인도 연방정부는 5년 전 국가 최초의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정책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인구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과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명한 인도 언론인 바카두티는 사건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에 기여했을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을 강조하며 통찰력 있는 논평을 제공했습니다. 바라라 사건에 대한 보도는 범죄 드라마 서사를 취했으며 사건을 잠재적으로 선정적으로 만들고 관련된 미묘한 복잡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숫자학 및 탄트라적 차원과 같은 요소의 도입은 이러한 극적인 묘사를 더욱 부채질하여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지만 주로 심리적이었던 비극의 진정한 본질을 왜곡했을 수 있습니다. 더트의 분석은 사회의 상호 연결성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라라 사건이 작용한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듭니다.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게토미는 구조 직후 노이다 유기동물 보호소로 옮겨져 회복 중이라고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여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보팔과 나라얀의 장남인 디네쉬는 여전히 이것이 잘 계획된 살인이며 자살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추론은 만약 이 모든 것이 랄라와 그의 아내에 의해 행해졌다면 그들의 손은 묶여있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개인에게 힘, 위안, 목적의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신념을 형성하고 행동을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여 모든 테러 조직은 먼저 세상에 대한 믿음과 단결을 불러일으킨 다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여 구성원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가족과 같은 기관에서는 믿음, 연결, 단결이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전체 그룹이 죽음을 결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동자, 즉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선동자 구성원은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합니다. 친다 가족은 죽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확장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죽음에도 선동자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랄리트의 정신병의 더 깊은 층은 프리앙카의 결혼식을 두려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놓아주고 가족의 궁극적인 시험 없이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이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가족이 랄리트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믿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정 이후 찾아오는 다음 단계의 슬픔은 아버지가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규범에서 벗어나 대처 메커니즘의 고리에 갇히면 이탈이 언제 멈출지, 얼마나 많은 것이 지나친 것인지 불확실해집니다. 바하이 사망 사건 조사가 끝날 무렵 의도치 않은 자살을 나타내는 증거, 증명, 부검 결과가 한 방향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많은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남아 수사관들을 공포에 질려 뒤돌아보게 하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정말 이해했는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집 안에서 일어난 일, 11명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벽에 있는 11개의 파이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집의 대문은 왜 안에서 잠겨있지 않았을까요? 랄리트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일부 구성원은 왜 눈이 가려져 있었고 다른 구성원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또한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K 제안이 있다면 언급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내세요.